역사의 연구 제6권 문명의 접촉과 종말 종말 A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 볼륨 VI 13 서론 해체 3부작의 완결 역사의 연구 제6권은 1939년 제4권, 제5권과 함께 출판되어 해체 3부작을 완성한다. 제4권이 문명 쇠퇴의 원인을, 제5권이 해체 과정의 전개를 다뤘다면 제6권은 해체의 마지막 단계와 문명의 종말을 탐구한다. 그러나 단순히 종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명 간의 접촉과 교류, 그리고 한 문명의 종말이 어떻게 다른 문명의 시작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한다. 제6권의 독특한 기여는 문명의 접촉, 인카운터즈 비트윈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다. 토인비는 문명을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본다. 문명들은 만나고 충돌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때로는 평화적 교류를 통해, 때로는 전쟁과 정복을 통해. 이러한 접촉은 양쪽 문명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새로운 문명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제6권은 또한 르네상스와 젤란티즘, 젤로티즘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한 문명이 과거의 다른 문명을 대하는 두 가지 극단적 태도다. 르네상스는 죽은 문명을 이상화하고 부활시키려는 시도이며, 젤란티즘은 외래 문명을 격렬히 거부하고 자문화를 고수하려는 태도다. 토인비는 이 두 극단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창조적 종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명의 종말, 최후의 단계 토인비에 따르면 문명의 종말은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 과정이다. 보편국가가 수립된 후에도 문명은 수백 년간 지속될 수 있다.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 이후 거의 500년간 중국의 한나라는 400년 이상 존속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관성에 의한 지속이다. 창조성은 이미 고갈되었고 제국은 과거의 업적으로 살아간다. 보편국가의 쇠퇴는 여러 징후로 나타난다. 첫째, 재정 위기다. 거대한 관료제와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세수를 초과한다. 세금이 올라가고 화폐가 평가절하되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로마 제국의 3세기 위기와 명나라 말기의 재정 파탄이 대표적이다. 둘째, 변방 방어의 실패다. 외부 프롤레타리아트 야만족의 압력이 증가하는데 제국은 이를 막을 군사력이 부족하다. 성벽을 쌓고 용병을 고용하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셋째, 내부 분열의 심화다.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고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화된다. 군벌들이 할거하고 지방 귀족들이 독립적 권력을 형성한다. 로마의 후기 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었고 중국도 위진남북조 시대에 여러 왕조로 쪼개졌다. 넷째, 사회적 경직화다. 직업이 세습화되고 계급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로마의 콜로나투스 제도나 중세 농노제가 이러한 경직화의 예다. 최종 단계에서 야만족의 대규모 침입이 일어난다. 로마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막지 못했고 중국은 흉노와 선비족의 침략을 받았다. 이슬람 제국은 몽골과 투르크의 정복에 굴복했다. 그러나 토인비는 야만족이 문명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문명은 이미 내부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야만족은 단지 최후의 일격을 가했을 뿐이다. 진정한 원인은 창조성의 상실이었다. 흥미롭게도 문명의 종말은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편교회는 보편국가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기독교는 살아남아 중세 유럽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 한나라는 붕괴했지만 유교와 불교는 지속되어 중국 문명을 재건했다. 물질적 제국은 사라져도 정신적 유산은 계승된다. 이것이 토인비가 보편교회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문명의 접촉, 충돌과 융합. 제6권의 핵심 주제는 문명 간의 접촉이다. 토인비는 문명들이 고립되어 발전하지 않는다고 본다. 역사를 통틀어 문명들은 끊임없이 만나고 상호작용했다.
이러한 접촉은 세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 첫째, 공간적 접촉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문명들이 교역, 전쟁, 이주를 통해 만난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로마와 게르만, 이슬람과 비잔틴의 접촉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시간적 접촉이다. 한 문명이 과거의 죽은 문명과 만난다. 이는 고고학적 발견, 문헌 연구, 예술 모방을 통해 일어난다. 르네상스 시대의 서유럽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을 재발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셋째, 정신적 접촉이다. 종교나 사상이 문명의 경계를 넘어 전파된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이슬람이 아라비아에서 페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퍼진 것이 예다. 문명의 접촉은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 가장 파괴적인 것은 정복과 지배다. 강한 문명이 약한 문명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그 문화를 억압한다. 스페인의 아지테, 잉카 문명 파괴, 영국의 인도 지배가 이러한 사례다. 그러나 토인비는 정복자도 종종 피정복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몽골은 중국을 정복했지만 결국 중국화되었고, 게르만족은 로마를 멸망시켰지만 기독교화되고 로마화되었다. 더 건설적인 접촉은 문화 교류와 상호 학습이다.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교역은 단순히 상품만이 아니라 기술, 사상, 종교를 전파했다. 중국의 종이와 화약이 서방으로, 서방의 포도와 유리 제조술이 동방으로 전해졌다. 이슬람 문명은 그리스 철학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중세 유럽에 전달했다. 이러한 교류는 양쪽 문명 모두를 풍요롭게 했다. 가장 창조적인 결과는 문명의 융합과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다. 헬레니즘 문명은 그리스와 오리엔트의 융합이었다. 서구 기독교 문명은 로마, 게르만, 켈트, 기독교의 종합이었다. 일본 문명은 중국, 불교, 신도의 독특한 결합이었다. 이러한 융합은 각 문명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토인비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촉의 형태라고 본다. 르네상스, 과거에 대한 환상. 토인비는 르네상스를 일반적 역사 현상으로 확장한다. 보통 르네상스는 14에서 16세기 유럽의 고전 부흥을 의미하지만, 토인비에게 르네상스는 한 문명이 과거의 죽은 문명을 이상화하고 부활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포함한다. 이는 시간적 접촉의 한 형태로 쇠퇴하는 문명에서 자주 나타난다. 유럽 르네상스는 가장 유명한 사례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학, 예술, 철학을 재발견하고 모방했다. 페트라르카는 키케로를, 미켈란젤로는 그리스 조각을, 마키아벨리는 로마 공화정을 모델로 삼았다. 인문주의자들은 중세를 암흑시대로 폄하하고 고대를 이상적 시대로 찬양했다. 이는 엄청난 예술적 지적 성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었다. 토인비는 르네상스를 비판적으로 본다. 그것은 진정한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다. 과거를 이상화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에서 도피하는 것이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라틴어로 글을 쓰고 고대 건축을 모방하고 고대 정치 제도를 부활시키려 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15세기 이탈리아는 기원전 1세기 로마가 아니었다.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토인비는 다른 문명의 르네상스들도 분석한다. 중국에서는 송나라 시대 13세기에 고대 유교 경전 연구가 부흥했다. 주위의 성리학은 공자와 맹자로 돌아가려는 시도였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와하브 운동 18세기 초기 이슬람으로의 복귀를 주장했다. 인도에서는 19세기 힌두 르네상스가 베다 시대의 순수성을 회복하려 했다. 모든 경우의 패턴은 유사했다. 쇠퇴하는 문명이 과거의 황금 시대를 그리워하고 그것을 부활시키려 한다. 그러나 토인비는 르네상스가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비록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지만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다.
르네상스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수를 흡수하여 새로운 창조에 활용하는 것이다. 유럽 르네상스의 진정한 성과는 고대의 재현이 아니라 고대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예술과 사상의 창조였다. 젤란티즘, 외래 문명에 대한 격렬한 거부. 젤란티즘, 젤로티즘은 토인비가 만든 용어로 그리스어 젤로스, 열정에서 유래했다. 이는 외래 문명과의 접촉에 대한 극단적 거부 반응이다. 젤로질러는 자신의 전통 문화를 순수하게 보존하려 하며 외부의 모든 영향을 오염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타협을 거부하고 외래 문명과의 전면전을 불사한다. 심지어 그것이 자멸로 이어질지라도. 역사적 젤롯의 전형은 1세기 유대의 젤롯 당이다. 로마 지배에 대항하여 AD 66년 대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은 타협을 거부하고 무장투쟁을 고집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수십만 명이 죽거나 노예로 팔렸다. 그러나 젤롯들은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집단 자결했다. 토인비는 이를 영웅적이지만 비극적인 실패로 본다. 젤란티즘은 다른 문명에서도 나타난다. 19세기 중국의 의화단 운동은 서양 세력에 대한 젤롯적 반응이었다. 부청멸양, 부청멸양, 청을 돕고 서양을 멸하라를 외치며 외국인과 기독교인을 공격했다. 그러나 8개국 연합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고 중국은 더 굴욕적인 조약을 맺어야 했다. 일본의 막부 말기 조낭양이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몰아내라 운동도 유사했다. 서양 세력을 배척하려 했으나 결국 메이지 유신으로 전환되어 서양화의 길을 택했다. 20세기의 젤란티즘은 종종 종교적 근본주의의 형태를 띠다. 이슬람 근본주의, 힌두 민족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등은 모두 서구 세속 문명에 대한 젤롯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고 근대성을 거부하며 순수한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 때로는 폭력적 수단도 불사한다. 토인비는 이러한 반응이 이해할 만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젤란티즘의 문제는 현실 부정이다. 젤롯들은 세계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외래 문명을 완전히 배척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환상이다. 근대 세계에서 고립은 불가능하다. 더 강한 문명과 맞서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다. 젤란티즘은 자존심을 지킬 수는 있지만 문명을 구할 수는 없다. 토인비는 유연한 적응과 선택적 수용이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헤로디아니즘, 모방을 통한 적응. 젤란티즘의 반대편에는 헤로디아니즘, 헤로다에니즘이 있다. 이 용어는 헤롯 대왕에서 유래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로마의 피보호자였고 로마 문화를 열성적으로 모방했다. 그는 그리스 로마 양식의 건축물을 짓고 올림픽 게임을 후원하고 로마 황제를 섬겼다. 동료 유대인들은 그를 배신자로 여겼지만 헤롯은 이것이 유대를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헤로디아니즘은 약한 문명이 강한 문명의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 스스로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이다. 헤로디안들은 적을 이기려면 적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19세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전형적 사례다. 일본은 서양의 군사, 산업, 교육, 법률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화온양제, 일본 정신, 서양 기술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은 급속히 근대화했고 결국 제국주의 열강이 되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도 헤로디안이었다. 그는 서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와 러시아를 강제로 서구화했다. 귀족들에게 수염을 깎고 서양식 옷을 입도록 했으며 네덜란드식 조선술을 배워 해군을 건설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유럽풍 수도를 건설했다.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는 20세기의 대표적 헤로디안이다. 그는 칼리프제를 폐지하고 아랍 문자를 라틴 문자로 바꾸고
이슬람법 대신 스위스 민법을 도입했다. 헤로디아니즘은 젤란티즘보다 실용적이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일본과 터키는 독립을 유지하고 근대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토인비는 헤로디아니즘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피상적 모방은 진정한 이해 없이 외형만 흉내내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체성의 혼란이다. 헤로디안 사회는 자신의 전통을 버리고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정신적 분열을 겪는다. 전통주의자와 근대주의자 사이의 갈등, 세대 간의 단절,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난다. 토인비가 제시하는 이상적 대응은 젤란티즘도 헤로디아니즘도 아닌 창조적 종합이다. 외래 문명의 유용한 요소를 받아들이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맹목적 거부도 무비판적 모방도 아닌 선택적 수용과 창조적 변형. 이는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 중세 유럽이 그리스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종합한 것, 일본이 불교를 수용하면서도 고유의 신도를 유지한 것이 성공적 사례다. 문명의 계승, 부식 관계. 제6권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문명 간의 부자식 관계, 어필레이션다. 토인비는 문명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부분의 문명은 선행하는 부모 문명으로부터 태어난다. 부모 문명이 쇠퇴하고 해체되면서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자식 문명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보편교회가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가장 명확한 사례는 그리스 로마 문명과 서구 기독교 문명의 관계다. 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 고대 문명은 종말을 맞았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보편교회가 살아남았다. 게르만족은 로마를 정복했지만 기독교로 개종했다. 중세 서유럽은 로마의 정치적 후계자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종교적, 문화적 유산을 계승했다. 라틴어, 로마법, 기독교 신학이 새로운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고대 중국 문명 한나라까지 부모이고 극동 문명 당나라 이후의 자식이다. 사이에 위진 남북조의 혼란기가 있었고 불교가 보편교의 역할을 했다. 비록 중국 문명은 외형상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토인비는 한나라 이후와 이전을 다른 문명으로 구분한다. 불교의 도입과 유교의 변형, 성리학으로 인해 정신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슬람 문명은 시리아 헬레니즘 문명의 자식이다. 아랍인들은 비잔틴과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 살았지만 7세기의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로 통일되어 거대한 문명을 건설했다. 이슬람은 그리스 철학, 페르시아 행정, 아랍 언어를 종합했다. 러시아 정교 문명은 비잔틴 문명의 자식이다. 비잔틴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한 후 러시아는 제3의 로마를 자처하며 정교의 문명의 계승자가 되었다. 부모-자식 관계는 단순한 계승이 아니다. 자식 문명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지만 그것을 변형하고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다. 서구 문명은 로마로부터 법과 행정을, 그리스로부터 철학과 예술을, 기독교로부터 종교와 윤리를, 게르만족으로부터 봉건제와 기사도를 받아 독특한 종합을 이루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재해석이다. 이것이 문명의 진정한 계승이다. 심층 사례 연구, 서구와 비서구의 만남 제6권은 특히 16세기 이후 서구의 팽창과 비서구 문명들의 반응을 상세히 분석한다. 1500년경부터 서유럽은 전 세계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대항해 시대에 식민지 건설, 산업혁명을 거치며 서구는 압도적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확립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서구는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비서구 문명들은 이 도전에 다양하게 반응했다. 중국은 처음에는 서구를 무시했다. 천조, 하늘의 왕조라는 자부심으로 서양을 오랑캐로 여겼다. 그러나 아편전쟁 1839 사이의 패배는 충격이었다. 이후 중국은 중체서용,
중국의 본질, 서양의 기술을 시도했다. 유교 전통을 유지하면서 서양 무기만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실패했고 청나라는 1911년 멸망했다. 일본은 다른 길을 택했다. 1853년 페리 제독의 흑선 내항은 일본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빠르게 결단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전면적 서구화에 나섰다. 군대, 산업, 교육, 법률 시스템을 서구 모델로 재편했다. 불과 40년 만에 일본은 러일 전쟁 1904-05에서 승리하며 열강으로 부상했다. 토인비는 일본의 성공이 철저한 헤로디아니즘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1930-4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는 그 대가였다. 이슬람 세계의 반응은 복잡했다. 오스만 제국은 18, 19세기에 탄지마트 개혁 운동을 시도했다. 서구식 군대와 행정을 도입했지만 이슬람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불충분했고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붕괴했다. 터키는 케말주의로 급진적 세속화를 택했고 이란은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갈등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와하부주의로 보수화했다. 이슬람 세계는 아직도 이 긴장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가장 심각한 종속을 경험했다. 영국은 200년간 인도를 지배하며 정치, 경제, 교육 시스템을 재편했다. 간디의 독립운동은 젤란티즘과 헤로디아니즘의 독특한 결합이었다. 간디는 인도 전통 카디, 비폭력을 강조하면서도 서구의 개념 민주주의, 인권을 활용했다. 독립 후 인도는 민주주의와 세속주의를 채택했지만 카스트와 종교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21세기의 문명 접촉 제6권이 제기한 문제들은 21세기에 더욱 절박하다. 세계화는 문명 간 접촉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인터넷, 국제무역, 대중이주로 인해 모든 문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한편으로는 상호 이해와 협력의 가능성이 커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과 충돌의 위험도 증가했다.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이론은 토인비의 영향을 받았다. 헌팅턴은 냉전 종식 후 세계 갈등의 주요 축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문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구, 이슬람, 중화, 힌두, 슬라브 정교 문명 간의 긴장이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9.11 테러와의 전쟁,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이러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토인비의 관점은 헌팅턴보다 더 미묘하다. 토인비는 문명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았다. 대신 문명 간의 창조적 대화와 상호 학습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젤란티즘과 헤로디아니즘의 극단을 피하고 각 문명의 장점을 존중하며 배우는 것. 이것이 토인비가 꿈꾼 세계였다. 21세기의 과제는 이러한 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대의 젤란티즘은 종교적 근본주의, 극우 민족주의, 반세계화 운동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전통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며 외부 세계를 위협으로 본다. ISIS, 탈레반, 힌두 민족주의, 백인 우월주의는 모두 젤로적 요소를 갖고 있다. 반면 현대의 헤로디아니즘은 무비판적 서구화,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 소비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난다. 많은 비서구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자신의 문화를 희생하고 있다. 토인비가 제시한 창조적 종합의 길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은 어떤 면에서 성공적 사례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면서도 유교적 가치와 한국어를 유지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한국 문화와 서구 대중문화의 창조적 융합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체성 혼란, 세대 갈등, 전통 상실의 문제도 겪고 있다. 완벽한 균형은 없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결론. 종말과 새로운 시작.
역사의 연구. 제6권은 해체 3부작을 완결하며 동시에 새로운 지평을 연다. 문명의 종말은 절대적 끝이 아니다. 한 문명이 죽으면 그 유산은 다른 문명으로 계승된다. 로마의 멸망은 중세 유럽의 탄생이었고 비잔틴의 몰락은 러시아의 부상이었다. 문명의 역사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지만 바다 자체는 계속된다. 문명의 접촉은 위험하지만 필수적이다. 고립된 문명은 정체되고 경직된다. 다른 문명과의 만남은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기회다. 중요한 것은 접촉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젤란티즘의 완고한 거부도 헤로디아니즘의 맹목적 모방도 아닌 창조적 종합이 필요하다. 이는 어렵지만 가능하다. 역사는 그 증거들로 가득하다. 제6권을 읽는 것은 현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문명들이 전례 없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갈등과 충돌의 위험은 크지만 상호 이해와 협력의 가능성도 크다. 토인비는 우리에게 과거의 교훈을 제공한다. 문명의 접촉은 새롭지 않다. 인류는 수천 년간 이를 경험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우리는 그로부터 배울 수 있다. 제4-6권은 토인비의 가장 비관적이면서도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다. 비관적인 이유는 모든 문명이 결국 쇠퇴하고 해체되고 소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이유는 종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인간 정신은 계속 창조한다. 문명은 죽지만 문명화는 계속된다. 이것이 토인비가 역사 연구를 통해 발견한 궁극적 진리다. 제6권으로 토인비의 기본 이론 체계는 완성된다. 7-C 10권은 보편국가, 보편교회, 영웅시대, 접촉 등의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고 11-22권은 방법론과 철학적 성찰을 담는다. 그러나 6권까지만 읽어도 토인비 사상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문명은 발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해체되지만 그 과정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것이 역사의 드라마이고 인간 존재의 의미다. 주요 개념 정리. 문명의 접촉, 공간적, 시간적, 정신적 접촉을 통한 문명 간 상호작용. 르네상스. 과거의 죽은 문명을 이상화하고 부활시키려는 시도. 젤란티즘. 외래 문명에 대한 격렬한 거부와 전통의 순수성 고수. 헤로디아니즘. 강한 문명의 기술과 제도를 모방하여 스스로를 강화하려는 전략. 창조적 종합. 외래 요소의 선택적 수용과 자문화 정체성의 창조적 결합. 부모 자식 문명 선행. 문명의 유산을 계승하며 탄생하는 새로운 문명. 문명의 종말. 보편 국가의 붕괴와 야만족 침입. 그러나 보편 교회의 존속.